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정기국회 개원식에 국회의장과 여당은 화합의 메시지를 주자며 한복을, 또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드레스 코드 하나로 화합하기엔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 보입니다. 민주당이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정치성이 상당하다며 위헌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후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여야는 국회 개원식을 맞아서 이 드레스 코드를 정했습니다. 좌측에 여당 의원들 한복, 또 우측에 보시는 국민의힘 상복이었는데요. 정확히 대비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당은 화합의 메시지로 한복을 입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상복을 입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뭐 한복이 다양했습니다. 뭐 요즘 캐대헌 유행하는 이제 저승 사자 복장을 입고 나온 의원부터 굉장히 다양한 색상의 의원들 복장도 있었고요. 또 국민의힘은 하나같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복, 근조, 띠까지 두른 상태로 있었습니다. 여야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상복 차림으로 본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의미 역시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의회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항의하기 위해서 상복을 입으셨다고 한다면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캐대헌에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오셨으면 오히려 위트도 있고 국민께 여러 가지 웃음도 선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됐을 텐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시작부터 국민의힘이 좀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 민주주의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민주주의를 훼손한 건 계엄입니다. 내란이라고 평가받는 12월 3일 날 그런 국민의힘 어떤 입장 취하셨습니까? 국민들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의사를 할 때 지금 계속 입법 과정 중이잖아요. 예.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죠. 민주당 여당이 다수 의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대안 세력으로서 본인들의 어떤 방향성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하면 돼요. 여론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수 일간지나 여러 군데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 세력으로서 태부족합니다. 오히려 더 극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외신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예. 상복을 입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대단히 동의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국회가 개원하는 자리를 K 콘텐츠다, K 문화다, K 컬처다라고 해서 앞서도 앵커님께서 캐대헌 언급해 주셨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정말 손을 보태도 부족할 판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어깃장을 두는 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본인들이 언급하는 민주주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전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 있었기 때문에 또 상복을 입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게 한복을 입자는 자체가 억지 화합을 강요한 거 아니냐. 이 자체가 분란의 씨앗이다. 뭐 이런 의견인가요?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은 한복을 안 입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네. 갑작스럽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의도 자체는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여야 간의 상황에서는 저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우원식 의장의 개인 정치로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정기국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입법하겠다고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위헌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특별재판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폭주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안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특활비 같은 거 저희 윤석열 정부 때 모두 삭감을 했다가 뭐 부활시키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107석 소수 야당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를 그냥 유령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는 아직도
후보자도 악수는 사랑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이 손을 내밀겠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당 측에서는 저희에 대해서 내란 정당 이런 프레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비상계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받았고 형사재판 진행 중이죠. 그리고 특검으로서 여러 가지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관련되어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도 압수수색을 받는다라든지 앞으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까지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프레임화시키고 우리는 대화할 필요조차 없는 야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를 다독여야 될 분이 한복 입고 나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은 뜬금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장 내일부터 진행되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격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내일은 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있는데 지금 뭐 줄줄이 있죠. 이혁원 후보자, 원민경, 주병기 후보자에게 순차적으로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이 최 후보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최 후보자가 음주,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 여기에 특히 왜 또 표절 논란에 휩싸인 인물을 지명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 북한을 16번 방북을 했다라든지 그리고 성 관련 비위가 있는 사람을 세종교육감일 때 굳이 초청을 해서 네. 굉장히 많은 비용의 강연비를 주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칭찬하는 이런 메시지들도 낸 적이 있었거든요. 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최교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진숙 전 후보자에 비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했던 대로 그대로 임명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이진숙 전 후보자가 1인 시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왜 정도거든요. 나는 낙마시켰느냐. 그렇죠.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들, 이거는 최교진 후보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의혹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지난번에 이진숙 후보자가 낙마가 되었을 때 그때 뭐 강선 후보자도 같이 낙마를 했었죠. 그때 결국에는 정부에서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 인사검증을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완전한 인사 실패가 아닌가. 이것이 내일 청문회가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 전에 지명 철회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명 철회를 주장하거나 이렇게 비판하는 측에서도 일부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인사 검증에 있어서 시스템이 분명히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비판들과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 하는 비판. 이런 비판에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런데 최교진 후보자에 네.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는 그 기류가 이게 낙마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중론으로 이제 확인되는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짚어주신 대로 논문 표절이 중첩되는 거 아니냐. 이진숙 당시 후보도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좀 결이 다른 게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논문 표절이 그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성과를 좀 가로챈 거 아니냐. 이른바 넓은 의미의 또 갑질의 연장선상 아니냐라는 그 여론을 좀 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네. 지금 이 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논문을 출처나 뭐 인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한 부분이 물론 잘못이지만 과거의 또 어떤 기준에 봤을 때는 그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 않던 또 과거의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맥락에서 또 해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여러 뭐 정치 편향 글에 대해서도 본인이 사인으로 있을 때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낸 부분이 다른 분들을 보시기에 좀 과도했다거나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사과를 바란다.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이 기재를 하게 됐는지도 좀 설명을 소상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네네.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이제 낙마했던 그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지금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무난하게 임명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또 하나 특히 극한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내란 특별 재판부 구성을 포함한 내란 특별법 추진안인데 민주당 3대 특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당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 추진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법원의 뭐 형사재판부, 뭐 부패재판부 이런 다양한 재판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이제 특별 내란만을 이제 이렇게 심판하는 특별 재판부를 둔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소지 이런 것은 없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그 민주당 국민의힘도 했습니다만 그 워크숍 때만 하더라도 이 내란 특별 재판부 이 도입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 보였는데 지도부가 상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당론도 필요하면 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당내 기류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실제 그런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입법 마침표까지 찍힐 것인가는 정말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하, 왜냐하면 네네. 이제 내란에 이제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미 이제 구속 기소 내지는 이제 재판에 넘겨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소급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정교한 검토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고, 다만 이제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속도를 내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아마 분수령이 됐던 건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기각됐던 게 분명히 이제 작용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법원에서 당연히 내란 주요 임무의 종사자인지 아니면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혐의인지 법적으로는 따져봐야죠. 그런데 그 의율과 관련한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판례도 많지 않아요. 네. 내란이란 게 워낙에 비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리를 일반 피해자처럼 이 법의 잣대 위에 올려놓고 이건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기소가 되면요. 기본적으로 재판일에 나가가지고 출석 도장 찍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상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의 어떤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네네. 이게 과연 사법정의에 맞느냐. 내란에 대해서 이거는 내란이란 건 총뿌리를 국민들께 향하게 했다는 점에선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일반 사법체계 시스템과 달리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 위헌적이다라고 이 보수 야당에서 말씀 주시지만 그렇다면 해외에서 이런 전례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범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범죄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속성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는 재판부를 별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 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군 가담자들은 다른 데서 재판을 받고 누구는 여기서 받고 다 쪼개져서 일반 피해자들처럼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서 각 재판부에 따라 또 이게 어떻게 논리 정합적이지 않은 결론이 나올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일까? 이게 일반 사건도 사기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네. 절도 사건도 아닙니다. 이건 국민들 국기를 뒤흔든 사건이에요. 그럼 한 틀거리 내에서 들여다볼 충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별도로 낱낱이 있는 뭐 일반 형사 사건 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뭐 전범이랄지 해외의 뭐 역사범이랄지 이런 부분처럼 상당히 특이하게 취급을 달리 해야 되는 경중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특별 재판부 구성에 대한 일단 위헌성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당장 그렇죠. 대법원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해서 위헌성, 특히 이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했고 조금 전에 국회 예결위 특위의 전체 회의에서도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의 침해 소지가 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만 추천한 인사들이 들어갔는데 네. 내란 특별재판부를 하게 된다면 역시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재판관을 임명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봐야겠죠.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고 입법부는 지금 민주당의 거대 여당으로서 있고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법부에서 견제 시스템을 이걸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말하자면 직위원 재판부가 너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좀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 특별재판부 논란에 지금 불을 붙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었는데 공직선거법 사건 모두가 634 원칙을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1심 끝났는데 6개월이 아니라만 2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때 우리가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죠. 이재명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나갔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시킬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시켰어요. 그때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특별재판부 이야기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런 특별재판부라는 것이 상권분립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될 수 있다, 위헌적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결과를 존중했던 것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쨌든 여당이고 정권을 가지고 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화로 이렇게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이것은 글쎄요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국민적인 굉장히 반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오히려 저는 이러한 형태로 좀 불을 붙이고 직연 재판부라든지 뭐 영장실질심사가 들어가는 다른 재판부에 압박을 넣는 형태로만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만약에 특별재판부라는 것을 새롭게 만든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지금 내란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또 법원 행정처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네. 입장을 주신다면 이를테면 예. 국민의힘의 주진 의원이 위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추미애 위원장이 법관이 되는 거다, 판사가 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민희 위원장이 재판한다. 이건 저는 법조인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모든 재판은 받을 권리가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예요. 법원, 그러니까 판사로부터 받는 겁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이 특별재판부의 판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법안으로 발의된 거는 박찬대 의원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내란 특별 법안으로 발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 법관이 어쨌든 내란 특별 재판부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 추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그러면 야당에서 그러니까 여당에서 추천을 한달지 이런 부분은 어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 큰 틀에서 필요하지조차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하나 따로 떼서 조사하거나 수사하거나 재판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점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박찬대 의원 등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용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 14명 중 윤 전 대통령 임명 9명은 직무 배제, 그리고 국회지만 괄호하고 국민의힘은 제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가면 된다는 의견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법관들로 구성된 새로운 이제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저런 형태로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는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을 제외한다. 특검 때랑 똑같은 거예요. 특검 때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만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기에 대한변협에서도 뭐 3명 추천한다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에서 저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오롯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받고 있는 재판부와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부의 구성이 달라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부터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 결국에는 3심까지 가는 것이고 대법원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1심 재판부가 우리가 전국의 지방법원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만약에 실수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존중하는 그 결정이 나왔을 땐 모두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1심, 2심에 대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말하자면 앞으로의 뭐 선거 과정이라든지 민주당의 정치적인 공세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이른바 내란 특별법 논란이 또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대통령실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대담해서 이런 의견을 밝혔고요. 이진숙 위원장은 곧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기관장의 임기 보장이 법치 아니냐. 임기가 내년 8월까지다. 근데 선거는 내년 6월이다. 임기 차면 출마는 자연스럽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진 사퇴는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못 박았는데 우선 그 국민권익위의 전현희 전 위원장, 현 의원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인사를 단행했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에 사퇴 압박을
거부하고 3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장의 임기도 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전현희는 이진숙이 아니니까. 네.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잘못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도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본인 정치를 할 거면 임기를 채우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내가 임기를 보장해주면 지방선거를 못 나간다라고 답변할 게 아니라 지방선거를 나갈지 안 나갈지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네. 자리를 본인의 정치적인 토대로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됐을 때 어떤 행보를 했느냐. 그때도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 법률적인 권한이 사라졌던 건 아닙니다.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극우 유튜버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보수 여전사 타이틀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짜 좌파들 척결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민주당은 가짜 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에요. 방송과 통신은 어떤 분야보다도 더 정치적 중립성이 엄중하게 견지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현희 위원장은 사실 과거에 1, 2분 지각을 했니 안 했니 어떻게 보면 타겟팅해서 감사를 했던 부분이 없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이렇게 정치인의 그런 행보를 걷고 있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으로서. 이거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지방선거를 나갈지 안 나갈지를 지금 이 직에서 직을 걸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전한길 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진숙 선배님이 나오시면 내가 양보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 체급을 어떻게 보면 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죠.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네. 그러니까 면직 처리 등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고 그러기 전에 정말 정치를 하고 선출직에 도전하실 거면 더더구나 자리를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자진 사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직권 면직 검토가 아니라 사유가 되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왜 검토만 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도 있어요. 부담스러운 거죠. 결국에는 부담스럽다. 네. 이진숙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해줘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가장 고마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국무회의에 못 들어오게 했죠. 그리고 휴가를 신청했는데 반려했다라는 것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망신주기였습니다. 그때 휴가를 반려한 이유가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국가 재난 상황인데 방송의 컨트롤 타워인 이런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를 가는 것이 맞느냐. 근데 바로 그 다음 주 정도에 이재명 대통령도 휴가를 갔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호남에 큰 비가 와서 사망사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조차도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망신주기를 했음에도 이진숙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민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이걸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위원 중에서 이진숙 위원장 단 1명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진숙을 몰아내기 위해서 법 자체를 바꿔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당연히 위원회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공공기관 기관장들도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겠다 이러한 법안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보기에도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라든지 법원으로 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직권면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상혁 예전에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종편과 관련해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소조차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하지 않으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예. 본인 입으로 대구시장이든 뭐든 나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전한길 씨가 이야기한 것도 그냥 전한길 씨의 생각일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기관장의 임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다면 우상호 정무수석도 강원도지사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소문이 파다한데 그럼 본인도 지금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카더라 소식을 가지고서 기관장의 임기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임기를 보장을 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처분이든 본안소송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의 처분을 받은 부분이 문제라면 임은정 지검장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인숙 위원장은 주의 처분 받은 발언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는 발언을 과거에 한 유튜브에서 했었고요.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검사장 자리 늘기 수준인 것 같아 참담하다. 정성호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 이런 발언인데 지금 이문정 지검장이 법무장관과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을 공개 저격한 것과 또 이진숙 위원장의 이 정치적 발언 두 사람의 어떤 발언의 비판 수위 경중은 다른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완전 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이문정 지검장 개인적으로 딱 5명을 실명으로 거론해서 비판하는 게 검찰개혁에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다만 이 발언이 나온 건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 내부의 선두주자 격인데 그 부분이 좌초되거나 할까 봐 우려를 하면서 토론회 과정에서 의견 개진을 한 거예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유튜브 채널, 그것도 편향성이 있는 채널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주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중립성을 잃은 거죠. 방송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적절합니까? 동부지검장이 뭔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토론회 과정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입장을 이야기한 거, 그 부분이 결이 같다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전혀 이 맥락을 국민의힘에서 잘못 잡고 계신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아주 폭을 넓혀서, 왜냐하면 동부지검장도 어떻게 보면 법무부의 산하에 있으니까 본인의 상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비판이 공무원의 이게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느냐 100번 양보해서 그 논의에까지는 뭐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예. 이게 가치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균등하게 거론할 사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과 이 사안은 아예 결이 다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이진수 위원장이 예. 유튜브에 출연해서 저런 발언을 한 게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본인이 탄핵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그때 유튜브에 나가서 저런 표현들을 썼던 것이죠. 네. 그때 이야기한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스스로 이틀 정도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 바로 탄핵이 됐다는 거. 국민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네. 본인이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를 나가서 표현을 하는 가운데에서 조금 강한 표현들을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진수 위원장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을 헌법재판소마저도 저는 받아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문정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현직으로 있으면서 과거에도 이번에 동부지검장으로 오기 전부터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좀 수준이 과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오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5명의 실명을 거론을 했거든요. 근데 이 5명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조금 억울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최근에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속도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중수청을 뭐 말하자면 법무부 산하에 그대로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면 100번 양보를 하겠습니다만 예. 최근에 뭐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기존에 본인들이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있어서는 지금 이문정 검사장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각 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만났습니다. 장 대표는 여야 협치를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 강성 반탄 장동혁 대표가 좀 달라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전보다 조금 톤 다운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건데 우선은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한 즉답을 피한 부분 한 가지가 있고 또 조건부이지만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일부 받아들인 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장 대표의 포석은 어떤 포석일지 짐작을 좀 해보시면 결국에는 예. 중도 확장적인 당을 만들겠다. 내년 중도 확장.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인선이 있었는데 아직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의원이 지명된 것도 당 내에서는 굉장히 좀 놀라워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중도 성향이고 이런 좀 계파를 넘어선 분이다라고 평이 많은데 이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 장동혁 대표가 삼고초려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모셔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친한계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당내에서 김민수 최고가 또 워낙 강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좀 비교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했던 것과는 별개로 이제는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네. 이것은 향후의 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안 나온 게 네. 지명직 최고예요. 그렇죠. 지명직 최고가 전한길 씨가 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전혀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의도 연구원장이 저희가 지금 공석이거든요. 윤희숙 전 의원이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선들을 보면은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한길 씨는 지명직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당 대변인께서 말씀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론 뭐 중도 확장성, 지방선거 염두에 둔 행보를 당 대표로서 한다지만은 장 대표를 전당대회 기간에 지지해온 이른바 강성 보수 지지층들 이런 분들은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반발이 예. 있겠죠. 지금 저희 당원 게시판에서도 좀 강성 지지층들께서는 장동혁 대표의 태도가 변화된 것이 아니냐 굉장히 좀 성토를 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이것은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대표로서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이분들에 대한 설득은 해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인선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남을 제안할 것이라고는 장동혁 대표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했을 때 일성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라고 굉장히 강성 발언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이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을 야당과도 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결국에는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야가 너무나 단절이 되었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그 수단을 선택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는 여야가 지도부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국민들께 저희가 협치하는 모습 그리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 지지층에게도 더 잘하는 일이다. 일부 강성 지지층들의 저는 반발을 한동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것은 장동혁 대표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대당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재선이긴 하지만 의원이 된 지 한 3년 정도밖에 네. 되지 않았고 당내 세력, 뭐 개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입지가 넓진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무엇보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정치적 입지를 좀 다져야 되는 순간인데 장 대표의 온도차가 좀 달라진 부분 체감이 되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인가 향후에 대통령과의 이런 회동까지도 염두에 둔 행보를 할 것인가 궁금하네요. 일단 예.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이 선출을 한 걸 보면 김도우 의원. 김도우 네. 의원이 상당히 개파색이었다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 의원이시다 보니까 아 그렇다면 강경 일변도로는 가지 않으려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중도 확장성까지 담보하면서 국민 눈높이까지 올려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정치적 공간이 굉장히 제약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말에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윤어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라고 하니까 즉답을 어떻게 보면 피해요. 그러면서 윤어겐 아니다라고는 말 못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보면 좀 빠져나가는 답변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탄핵에 찬성했던 진영이 또 당 내부에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바뀌지 않았지만 이른테면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많이 멀리 가버렸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장동혁 의원은 만 3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 본인의 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 지역도 본인이 계속해서 수성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매우 탄탄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어떻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까?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가 거의 확실시 된다는 전망이 많았죠. 처음엔 결선까지 간다는 그런 예측도 없었습니다. 네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강성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심지어 김문수 후보는 계엄과 관련해서 사람이 죽기를 했냐 다치기를 했냐 이랬는데 그 목소리를 압도하는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그 지지를 본인이 받아 안았습니다. 그런데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요? 그 세력들은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함께 가야 된다. 같이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엄청 강하게 내고 있는데요. 그 한복판에 전한길 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분신처럼 스피커처럼 어떻게 보면 대리인처럼 대변인처럼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거기서 얼만큼 몇 발자국을 더 지방선거 전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전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그분,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에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또 존재감을 어떻게 보면 키워준 전한길 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놀랍게도 벌써 저한테 인사청탁이 막 들어옵니다. 놀랍죠? 왜? 장동혁 대표님하고 이렇게 영향이 미치니까 전한길이 이제 파고 세졌다 생각하고 내년에 누구 공천 좀 해달라 오늘도 전화 왔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절대 장동혁 대표님께 그런 부담 드리니까 저는 그런 역할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것처럼 저는요. 그래서 그것처럼 잘 되면은 막 숟가락 얹으라 저 그런 싫다니까요. 지금 장동혁 대표도 전한길 씨가 당 외곽에서 비유하자면 의병으로 싸웠고 그게 가장 잘 맞는 역할이다라고 하면서 당직 기용에 대해서는 아까 강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선을 그었지만은 예를 들면 뭐 당직이랄지 지명직 최고위원이랄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공천이랄지 이런 가능성이 전무하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정도 발언을 당 밖에서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 도움이 됩니까? 진짜 장동혁 대표를 아끼고 숟가락 얹기 싫으면요. 이런 발언 자체를 자제해야죠. 네네.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한다. 공천은 누구를 부탁한다고 명단을 들고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장사했다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에서 외곽에서 스피커라는 사람이 보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류에 서 있는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같은 결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당 안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을 줄 수는 없겠죠. 다만 이 정도의 어떤 저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을 한다면 관리가 필요한 정도다. 바깥에서 의병이라고 이렇게 두둔해 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이렇게 정치적 체급을 점점 키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의병이라고 얘기해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자제하라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미 한 세력을 구성을 했는데요, 전한길 씨가.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정치적 지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넓혀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답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극우 세력과는 절연하는 게 답이에요. 보수 정당이 걸어가야 될, 대한민국을 위해서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국민의힘이 그럴 능력과 의지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지금 필요하다. 이런 발언 한 자체가 당을 해롭게 하는 해당 행위 아니냐. 지금 그런데 일부 최고위원들은 전한길 씨의 존재감을 좀 부각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발언들 어떤 국민의힘에 영향을 좀 주고 있나요? 왜냐하면 당원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마도 김민수 최고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하기까지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했던 것도 맞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랑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본인이 네. 야당 대표였을 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던 것과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보수 유권자층, 우리 반의 국민들도 아우르는 메시지들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여줬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에게도 중도 보수 이런 지지층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분들의 마음을 아우르기 위한 탕평 인사 이런 것들이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전한길 씨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김어준 씨 이러한 역할을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내고 있어요. 김어준 씨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과 저는 별반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전한길 씨가 그렇다면 저희 당에서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 내에서 품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이번에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또 윤리위에서 징계가 있었잖아요. 경고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는 발언 같은 것에 대해서 조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고 공천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환기 씨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알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다만 그것은 당 밖에서 전환기 씨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 당에서 관리를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지지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호가 출범한 지 내일이면 꼭 한 달이 되는 날이라고 하네요. 오늘 나온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8월 넷째 주, 국민의힘 각각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46.7%, 국민의힘은 36.1%입니다. 전주랑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은 0.9%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이 조사는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일단 양당만 보면 양당 지지도 변화가 크지는 않은데 두 분 평가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장윤 변호사님. 예, 기본적으로 예. 일단 여당의 지지율은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와 또 연동해서 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 전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여러 많은 좀 불안 요소들이 있었죠. 미국의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뭐 숙제가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국민들 가슴을 좀 쓸어내려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또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을 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이렇게 좀 녹아져 있었던 게 아닌가. 바로 전 이 지표와 또 보더라도 이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사면과 관련해서 이제 지지율이 출렁였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장기화되거나 그러진 않았고 역대에도 정치인을 사면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갔던 전례는 없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 단발성 이슈는 이제 마침표가 찍혔고 앞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당 지지도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인은요? 앞서 네. 장도연 대표가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것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쨌든 저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히 마지막에 두 명의 후보, 김문수 후보와 장도연 후보가 워낙에 강성의 메시지들을 냈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오히려 더 실망을 드리는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대표가 되고 나서 강성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중도 보수의 지지까지도 끌어안는 이런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그런 인선들을 하게 된다면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봐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조국 대표가 사면된 부분 네. 그리고 내일 또 최규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많은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경제도 어떻게 보면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만 3천대 초반에 박스에 갇혀 있는 부분들 미국에 가서도 도장을 찍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관세가 25%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5% 언제 할지 모르는 거예요.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언제 다시 뭐 개방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호재라고 할 만한 것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확실성. 예, 예. 다만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스스로가 쇄신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정상적으로 출범을 하면서 변화의 메시지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정당 지지율도 한번 좀 잠깐 볼게요. 지지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래프 중에서 조국혁신당 경우는 8월 셋째 주 저 앞까지 가면 더 경향성이 나오는데 지금 12주 만에 2.5%로 최저치라고 해요. 이게 지금 조국 원장이 없던 시절보다도 더 낮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엄청 호의적이었다라고 보여지진 않았던 그 네. 여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 정말 시그니처 정치인은 조국
대표였던 겁니다. 네네. 전 대표. 근데 복귀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아직까지는 좀 반영되지 않는 것 같고. 복귀했을 때는 조국 신당이 일부 올랐는데 올랐지만 지금은 또 이렇게 2.5%까지 유지까지 되고 있지는 않고 네. 그래서 여러 정치적인 행보를 잰 걸음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지방선거, 이 전국 단위 선거에 채비를 하고 있고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올인하겠다고 이야기도 했고 그 전에 또 정치적 변수로서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합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는 건 지지율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갈지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조국이라는 개인 정치인의 많은 부분이 조국 혁신당은 걸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른바 SNS 정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은 다 칭찬 일색이겠죠. 그런데 어떤 평가를 유보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한테도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이제 단계에서 내야 되는데 최근에도 논란이 됐던 SNS 글들은 뭐 본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기사를 링크를 건 거라고는 합니다만 2030의 어떤 남성의 극우화에 네. 대한 우려 그리고 오히려 상류층이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2030 남성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대단히 좀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30 남성분들은 유권자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를 비판하는데 정치인이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전체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 왜냐하면 분리해서 생각되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지율의 어떤 반등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세로 반영한 부분에 대한 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국 원장의 행보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어떤 행보 때문에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가? 최저치를 기록했는가? 이재명 예.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특사로 내보내줬는데 네. 국민통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나와서 하는 메시지들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본인이 뭐 수사를 받고 그랬을 때 국민을 두 쪽으로 만들었던 국민 분열의 아이콘이었는데 교도소에서 수감이 되고 나온 다음에도 반성하는 메시지들이 나오질 않고 2030 청년들, 공정 이슈 때문에 본인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악마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러한 메시지들은 결국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중도층까지 아우르면서 대권 주자로 가야 되는데 그 정도 감은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지지율을 보면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내부적으로는 안도의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에서 포스트 이재명 새로운 대권 주자가 지금 딱히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은 그동안에 교도소에 수감이 됐을 때도 계속적으로 대권 주자 명단에 올라갔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와서 메시지들을 내고 있다. 합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와서 내놓는 메시지들은 오히려 국민 분열의 메시지만 내고 있고 조국 혁신당도 지금 딱히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새롭게 대권 주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조국이라는 사람의 어떤 밑바닥 이것이 대권 주자까지는 아니다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관련된 내용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 3명을 콕 찍었습니다. 오세훈, 김진태, 유정복,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을 콕 찍어서 이 다수가 계엄 당일에 이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특검 수사에 사각지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 우선 내란 수사 범위를 좀 더 넓히자는 주장. 이 부분에 대한 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내란이라는 건 다시는 없어야 되는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러기 위한 다시 없기 위한 그 준비는요 사법적으로 정확하게 단죄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그런 계엄의 정말 주요 임무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정치 공세라고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정말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민주당이 만약 그런 선택을 한다면 국민들이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니에요.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영의 문제를 떠난 거예요. 그건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멍이 상당히 많죠. 이번 계엄이 실패해서 그렇지 대단히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군을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동원했던 것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수사 지금 군의 전부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물음표입니다. 더 나아가서 군은 이미 수사받았지만 검찰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더라도요. 성간이에 계엄군을 보냈지 않습니까? 성간이 이 현장에 나갔던 지휘관이 얘기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사람 나오니까 이거 현장 대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사하고 있나요? 하지 않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어떻게 검찰 출석 전격적으로 했습니까? 태검 차장이랑 통화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비마다 김건희 씨 비화폰으로, 민정수석의 비화폰으로 검찰의 고위직들이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수사 안 하는 게 정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인사들이라서 수사하자는 거 아닙니다. 흔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단수, 처음에는 딱 잘라서 사실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유인촌 당시 장관한테,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폐쇄 조치하라고 했고 한예종 같은 경우에 그대로 이행이 됐죠. 지금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지사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폐쇄, 출입통제 이런 부분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정치 공세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저 전혀 동의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하지만 서울시는 즉각 반발 입장을 냈고요. 또 내년 지방선거를 좀 의식해서 특검을 도구로 해서 국민의힘 광역 지자체장들만 꼭 찍어서 공격하려는 시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에서 전화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다면 이미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수사가 진행이 되었겠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 특검에는 이미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지자체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검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빨리 좀 해봐라. 특히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지사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이진숙 위원장이 뭐 대구시장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려놔라. 우상호 수석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또 우연히도 이 세 개의 지역구가 여의도에서는 뭐 서울시장은 김민석 총리, 인천시장은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우상호 수석 나오는 거 아니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에요. 왜 이 세 군데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다른 지자체들도 다 이렇게 뭐 청사폐쇄라든지 매뉴얼에 따라서 했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하자면은 중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쪽에서 국민의힘에서 지자체장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넘어서서 지자체장들에게도 그러한 프레임을 씌우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것을 이슈로 해서 승리를 거머쥐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굉장히 무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에게 맡겨놔야 된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가 특별재판부, 아까 제가 특검이랑 다를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특별재판부도 결국에는 정치권, 뭐 대한변협 이런 데서 추천이 들어가는 인사들인데 만약에 그 재판부에서도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라든지 민주당의 입맛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뒤에서 푸시하는 메시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거대 야당이 굉장히 위헌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자제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소속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이 체포영장 재집행 불응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확인에 나선 겁니다. 일단은 이 CCTV 열람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걸까? 한번 기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건 대한민국 공권력이 형해화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위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변호인들과 입장이 많이 달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로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구인할 수 있어요. 강제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강제력으로 한다는 건 끌어낸다는 거예요. 판례가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공권력인 거예요. 왜 이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당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만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옷을 벗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당뇨의 어떤 후유증으로 옷을 벗는다는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었고 그 부분이 합당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 주장이 맞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또 특검에서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도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기소까지는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신을 확보해서 옮기려고 하니까 의자에 그냥 앉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처럼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자체로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독직 폭행으로 또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법리적으로 누구 말이 맞습니까? 법도 상식에 기반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다. 오히려 내가 폭행의 희생자다. 이 교도관들이 집행을 잘못한 거다. 그러면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황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까지 왔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그 단초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원래 그 의혹이 맞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탈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저는 용기와 엄두가 안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 현장에 같이 가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CCTV 열람 확인을 하고 온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실에서 저희 KBS에 내용을 제공한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발언이 있다고 하네요. 윤 전 대통령이 일단 거부하는데 집행하는 것은 강제력 행사를 못하게 돼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고 무엇보다 지금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본인의 검사 생활의 27년 어떤 행적을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CCTV 열람 그리고 이 재집행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CCTV를 네. 설치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수용자의 생명, 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등을 해하는 행위 방지 이런 걸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CCTV를 왜 열람을 하는지 열람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불응했던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특검 측에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교도관들이 결국 실행을 했습니다만 특검에서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는 특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법사위라는 이유로 왜 국회의원들이 가서 일일이 이것을 보아야만 하는 것인지 앞서 제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특검에다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영상 보니까 너네 더 세게 할 수 있던데 왜 안 하는 거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별재판부 만들면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네. 왜 여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냐. 너희들 이러라고 우리가 임명한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뒤에서 본인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그것이 이번 CCTV 열람을 하겠다고 구치소에 들어간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윤 전 대통령의 그 CCTV 상에 나와 있다고 알려진 이 발언, 내 몸에 손 하나 못 댄다. 나는 기결수가 아니라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래서 규정이 있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 강제력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강제력이 행사될 수 있는 그 교도행정법이 있습니다. 정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거나 본인 스스로한테 자해를 하는 경우 그럴 예. 수 있겠죠. 또 한 규정은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되어 있어요.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보다 그것의 집행을 엄정하게 하는 것보다 그 정당한 직무 집행이란 건 없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전례가 있어요. 똑같이 피해자들이 다툰 적이 있거든요. 왜 나를 강제로 그때는 강제로 끌어냈어요. 왜 나를 강제로 끌어내냐. 이거 반인권적이다. 이거 인권 침해다.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해도 된다는 거였습니다.